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에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죠. 시행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피해를 근데도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는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에 이제 사후 대처가 미비하거나 신고한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조사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이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죠. 8개월 동안 제보되었던 이메일 건수가 한 1,500건인데 네. 그중 신원이 확인된 840건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경우는 약 40% 정도였고 이 중에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이제 의무와 조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위반했다라고 신고된 건수가 47.5%. 그리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접수된 건수도 109건으로 34.1%로 파악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법안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좀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법률에 그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47.5%, 불이익을 심지어 당한 경우는 34.1%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왜 신고를 못하는가? 이 결과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두 분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서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 네.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 직장갑질 119가 그 조사한 내용에서 응답자 중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물음에 74.5%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신고자 66.7%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요. 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결국 신고를 안 하는 비율이 늘어난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 피해자였거나 혹시 내 주변에 피해자가 있었거나 그걸 이제 지켜본 경우에도 결국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관이나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던 직후에는 피해 당사자가 이제 신고를 이제 법이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을 테고 초반에는 네. 동료에게 문제 제기도 해봤을 그랬겠죠. 테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주변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런 신고 접수가 되고 나서 사업장마다 아마 천차만별이었겠지만 사업주가 아예 피해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오히려 예민한 탓이다. 너가 예민한 탓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탓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피해자에 따가운 눈초리를 조금 보낸다거나 초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하겠지만 다시 결국 뭐 가해자를 복귀시킨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내가 이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건가 이걸 견디면서 다녀야 되나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결국 신고를 더 못하게 이제 꺼리는 상황이 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처리에 대한 불신이 일단은 가장 크다 지금 이렇게 네. 지적해 주셨는데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신보라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한 이후에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 법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직장 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 선택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고 나서 사실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신고자에게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 이제 문화나 그 업계에서는 사실상 내부 고발자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배제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결국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신고를 했을지 암묵적으로 다 추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상황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 피해를 내가 더 크게 입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전제가 없을 경우에 사실상 이제 규모가 더욱나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지금 뭐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10건이 넘어요. 10건 정도가 돼요. 네, 그 외에도 더 많겠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관계가 이제 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업주 대 노동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근무 평가라든지 승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뭐 각 조직마다 폐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각지대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된 유의미성 그리고 향후에 어디로 나아갈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입법 보완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부터 좀 적용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후에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벌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게 가장 마지막의 선택지로 사실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결국에는 조직 문화와 당사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 저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MZ세대라고 이른바 불리우는 새로운 세대가 회사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갈등이 잦아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물론 그게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코드의 차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직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자칫 MZ세대라 남다르구나라는 것이 칭찬 같지만 좀 조롱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아냥처럼 들리게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상대의 선을 이제 넘고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체적인 문화 때문에 그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역으로 윗세대는 아래세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부분의 감수성이 충돌하고 있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역으로 거꾸로 보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직종에서 연륜과 경륜이 또 주어진, 그러니까 그것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정 부분 배우고 싶은 열의가 있는 이제 후배들에게도 선배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뭐 이것을 그렇죠. 뭐 갑질처럼 여겨지거나 괴롭힘처럼 인식될까봐 아예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경직된 부분들도 부작용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로 진입하게 된 이른바 후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는 역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앞 선배들이 읽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와 노력이 없이는 사실 법이라는 거는 최악의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에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그 그렇죠. 테두리에 맞게 걸맞는 내용을 갖추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각자의 노력도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규모가 적을수록 더 어렵다. 네, 사실 분리 조치도 사실 조직이 커야 다른 조직으로 옮겨주고 하는 게 가능한데 작을수록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가 사업장이 뭐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러면은 옮길 데도 없는 거죠. 휴직도 그렇고요. 예, 휴직도 쉽지 않고 참 그렇다면 지금 입법 보완 논의가 이제 되고 있다. 모든 일이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보완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하는 법안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앞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직 문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되고 입법 논의에 어떤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두 분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우선 입법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치로서 좀 가능한 것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피해자가 이제 피해 사실을 이제 사업주에 신고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방 고용관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 이 두 가지 구제 절차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실제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니까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 있는데요. 처리 지침. 예. 네. 이 고용노동부의 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실제 이 법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하나 더 2021년에 개정이 돼서 네. 이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 부분에 따르면은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 지체 없는 조사를 위반을 하면 바로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25일간의 자율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그게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괴롭힘 신고 이후에 바로 뭐 보복 조치, 예컨대 바로 해고를 해버린다거나 바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에도 너희 자율적으로 해라고 하면서 25일간의 어떻게 보면 양해 기간을 둬버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피해자의 불이익 저출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네요. 조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삭제를 한다든가. 법이 이미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뭐 시정 기한을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행정 체계에서 변경을 해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됐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번 법정형이 상향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괴롭힘 금지법이 다 과태료 조항만 있었거든요. 이런 법정형이 상향됐던 개정도 있었던 것만큼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한 입법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노동부의 그간의 기본적인 지침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사회에 안착하기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이제 증원해서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힌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금 한 2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역부족인 거죠. 그렇죠. 신고가 들어온 건수를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단속 기간을 둬서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각지대나 그 내부에서 이렇게 뭉개지 않도록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자에게 뭐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추가적으로 지금 보완된 여러 가지 처벌들이 이루어지지만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제 B에 대한 조치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법 규정으로 지금 직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별도의 사건으로 이제 접수를 해야지만 뭐 예를 들면 민형사상으로 또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게 되고 굉장히 피곤하고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을 한 가해자로 규정이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자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한번 징계를 당했을 때 추가 승진이라든지 뭐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예를 들면 아주 정말 중차대한 일이 아닌 이상 좀 처벌을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굉장히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들을 보면 뭐 저희가 뭐 새마을금고 여성 직원에게 뭐 했던 그런 갑질 네. 사례라든지 그 외에 사망 사고로 이어졌던 것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IT 기업에서도 결국은 그 밑에 부하 직원들 네. 전체가 문제 제기를 집단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못 앉히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한 그냥 작은 문제로 볼 것인가 이거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사측에서도 좀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앞서도 계속 얘기하신 게 문화, 조직 문화, 당사자의 인식 이런 교육이 수반되는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실제 그 직장갑질 119 조사에 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의 비율이 68% 정도고 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40%대에 불과하다. 물론 이 법이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직장인의 권익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는 것 그 자체로도 갖는 어떤 조심성이랄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 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유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법을 알리고 제대로 알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육하는 건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저는 지금 며칠 전에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네. 좀 욕설과 파문으로 치달으면서 보수 진보 간의 뭐 이른바 동성애 교육이다라는 것을 뭐 중심으로 이제 파행됐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현재 법안이 어떻고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구제 조치가 있다라고 교육을 받는 거는 어쩌면 저는 때늦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개정교육과정 뉴스에서 많이 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게 노동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계약서를 써보고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예를 들면 팀을 나눠서 사측의 역할도 해보고 노동자 측의 역할도 해보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효율적이겠군요. 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고학력을 가진 학생들도 이제 졸업한 이후에 첫 직장에 가거나 혹은 이직을 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사회과 교과로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와닿는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단순히 노동권을 교육한다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노동자의 권리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노동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지키고 융화시키면서 그렇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화로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뮬레이션 교육은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데 반대쪽의 입장에서 서로 한번 네. 서본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사실 그냥 그렇지 않고 나면 대인 기피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기 네.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민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인권에 관련된 저희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지금 11대를 때린 교사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됐는지 그 재판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저희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인데요. 이 재판 피의자 A씨는 20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2살인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서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거고요. 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 방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도 3,300만 원의 합의를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요.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각각 내려졌습니다. 네.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체벌이 좀 흔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청소용 밀대라 그러면 대걸레 같은 걸 말하는 예, 그렇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1대를 때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교사가 법정에 불려가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린 시절에 또 그 기억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아동 학대 관련 혐의로 지금 이 교사는 기소가 됐고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훈육인가 학대인가 이 두 가지 논의에서 피고인은 지금 이제 훈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 세대 간에도 좀 인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우리의 민법에 훈육을 목표로 해서 부모가 친권자가 네. 자기 자녀를 일정 부분 체벌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냥 묵과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법률 규정이. 그런데 약 1년 반 정도 전에 특별히 양천구의 입양가정 학대 사망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래서 그 법안이 국회에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친권자가 자기 자녀를 이제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체벌을 했을 때 네. 아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아동학대 특별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네.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뭐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밀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나아가서는 정서적으로 방치하거나 이제 방임하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언어 폭력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계속 이어가죠.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의 엉덩이를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청소용 밀대로 11대를 때린 교사의 재판 내용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성실 대표님께서 이 지금 부모도 친권자조차도 체벌을 할 때 아동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잠시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폭력의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방임, 방치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해주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좀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형법을 볼 때 국가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다 이제 밟고 최종적으로 법정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체벌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좀 약간 비유적으로 바라보자면 학교나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는 이제 옳은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도자로서 체육 교육도 특히 그렇고요. 예. 체벌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군가를 때려서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격권이 침해받으면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배워온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제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데 충분히 사실은 이제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빠르게 이 아이를 공포를 줘서 뭐 신체적으로 훈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제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고 대화하고 그리고 암묵적으로 예를 들면 이 대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대화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사실은 교사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방식의 대화와 훈육에 이제 또다시 길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육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달라져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달라진다는 네. 거는 단지 대입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네, 좀 더 긴 목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인격적인 생각도 들고. 자,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아이가 어떤 상태였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이제 그 사건이 6월에 일어났었는데 예. 당시 그 피해 학생의 그 피해 상태를 보도한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엉덩이 부위를 11대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엉덩이 허벅지 주변엔 거의 완전 시퍼렇게 멍자국이 있었고 심하게 부어올라서 똑바로 누워 있거나 일어서 걷기조차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체벌의 정도가 얼마나 과했을지 좀 짐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걸 보더라도 당연히 학대일 수밖에 없고 초중등 교육법 이제 18조에 보면 이제 학생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그 훈육이나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시행령에 대한 이 개정이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오래 전에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체벌이 아예 법적으로 이제 시행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금지가 된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에요. 예. 근데 10년 전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체벌이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법 감정이든 그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그런 어떤 자세든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좀 방증하는 것 같아서 좀 이 사건이 좀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김미숙님께서 때려서 말을 잘 듣는다면 이 세상에 말 안 듣는 아이가 어디 있겠냐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체벌이 안 된다면 어떻게 엄한 훈육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저는 교육의 관점도 그런데요.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을 이제 선발할 때 임용고시 과정에서 이런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폭력 감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교대 입시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임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어떤 훈육의 방법이라도 사실은 최저선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면서 그렇죠. 아이들과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네. 이 훈육과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 균형에 대한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징계나 이런 훈육의 방법을 어떤 벌점 부과랄지 이제 봉사 명령이랄지 말하자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좀 방법을 좀 진행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